어머니, 여기서 잠시 쉬고 계세요. 필요한 건 다 챙겨놨어요. 차 시동 소리가 멀어지고 산은 침묵했습니다. 70대 노인 한 분이 깊은 산속, 휴대폰 신호조차 닿지 않는 곳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를 버린 사람은 바로 그녀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밀한 계획 아래 자행된 믿기 힘든 범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 인구 200명 남짓한 이 작은 동네에서 김순자 씨는 모두가 아는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70을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텃밭을 가꾸고 계절마다 김치를 담그는 부지런한 어르신이셨죠. 매일 아침 6시면 밭으로 나가고 동네 어르신들과 정자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손주들이 올 때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순자 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상원 씨. 어려서부터 모범생이었고 대학도 나름 괜찮은 곳을 나왔습니다. 결혼도 했고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상원 씨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아내와 함께, 때로는 혼자.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우리 상원이는 효자야.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 얼굴 보러 온다니까. 동네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그해 가을부터였습니다. 어머니,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어느 날 상원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병원? 왜? 어디 아픈 데라도 있니? 아니, 그게 요즘 어머니가 같은 말씀을 자주 반복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가끔 약속도 잊으시고. 순자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이 걱정하는 표정으로 말하니 왠지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런가? 나이가 드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요즘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잘 된다잖아요. 며칠 뒤 상원 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를 오가며 여러 검사를 받았죠.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십니다. 인지기능 검사상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나이에 비해 오히려 양호한 편이세요. 의사의 말에 순자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들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집에서는 분명히 이상한 증상들이 있었는데요. 가족들이 민감하게 느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적인 건망증일 수 있어요. 6개월 뒤에 다시 한번 검사 받아보시죠. 병원을 나오는 차 안에서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다행이지? 아무 이상 없다잖니? 네, 다행이에요. 하지만 상원 씨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원 씨 부부가 집에 올 때마다 이상한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어머니, 지난주에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무슨 말? 제가 보낸 용돈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용돈 얘기를 하시네요. 내가
그런 말을 했나? 순자 씨는 그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쳐다보니 자신이 정말 그랬던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잊으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밥 먹었다고 하셨는데 또 밥 먹을 시간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랬나? 순자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며느리 은혜 씨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예전 일들 기억하세요? 저희에게 힘들게 하셨던 일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너희한테 그랬다고. 역시 기억 못 하시네요. 어머니께서 저희 결혼할 때 얼마나 반대하셨는데요. 저희 집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순자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마음에 들어서 적극적으로 결혼을 권유했던 기억이 났으니까요. 그런 적 없어. 내가 언제. 봐요. 또 기억 못 하시잖아요. 아니야. 정말 그런 적 없다니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순자 씨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상원 씨는 오히려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병원에서도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게 증상 중 하나라고 했잖아요.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고 했어. 겉으로는 그래 보여도 가족들이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정말 내가 이상한 걸까? 내 기억이 잘못된 걸까? 밤이 되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주간 반복되었습니다. 상원 씨 부부는 주말마다 찾아왔고 올 때마다 비슷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 병원 다녀오셨어요? 무슨 병원? 지난주에 약속했잖아요. 또 검사 받으러 가기로. 나는 그런 약속 한 적 없는데. 또 잊으셨네요.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자신이 정말 그런 약속을 했는지, 정말 같은 말을 반복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멀쩡했습니다. 반일도 잘했고, 장도 보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었습니다. 아무도 순자 씨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아들 부부 앞에서만큼은 그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이상해. 왜 집에서만 내가 이렇게 헷갈리지? 어느 날 밤 순자 씨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손도 떨리지 않았고 말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병원에 다시 가봐야 한다고. 내가 정말 이상한 걸까? 불안은 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한 달 뒤 상원 씨는 다시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병원, 다른 의사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네, 저는 괜찮은데. 아들이 자꾸 걱정을 해서요. 보호자분, 어떤 증상을 보이셨나요? 상원 씨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여러 번 하십니다. 식사하셨는지, 약 드셨는지 계속 물어보세요. 그리고 최근에는 예전 일들을 왜곡해서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없던 일을 있었다고 하시거나 있었던 일을 기억 못 하시거나. 의사는 순자 씨를 보며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12월 5일이요.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당연히 알죠. 100에서 7씩 빼보세요. 93, 86, 79. 모든 질문에 순자 씨는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상으로는 정상 범위입니다만.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분명히 증상이 있습니다. 상원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초기 치매는 검사에서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보기에는 확실히 예전과 다르거든요. 의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일단 경과를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요. 그게 좋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정상이래잖니. 왜 약을 먹어야 해? 어머니, 초기에는 검사에 안 나타날 수도 있대요.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순자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위한다는데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날부터 순자 씨는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상원 씨가 직접 챙겨준 약이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한 후 순자 씨는 정말로 이상한 증상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멍했습니다. 가끔 어지러웠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약 먹고 나니까 좀 이상해. 그럴 수 있어요. 적응 기간이 필요하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죠. 밭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기운이 빠졌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도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순자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응. 약 먹고 있어서 그런가 봐. 무슨 약? 치매 예방약이래. 치매? 순자 씨가? 말도 안 돼요. 멀쩡하신데 무슨. 하지만 순자 씨 본인도 점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몸이 안 좋아지니까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어느 날 상원 씨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뭔데? 어머니 명의로 된 땅이랑 집 말이에요. 혹시 나중에 어머니가 시설에 들어가시거나 그러면 관리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시설? 나는 갈 생각 없어. 아니, 만약을 대비해서요. 요즘 어머니 상태가 나중에는 혼자 계시기 힘드실 수도 있잖아요. 순자 씨는 화가 났습니다. 나는 멀쩡하다니까. 어머니, 진정하세요. 그냥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거예요. 재산 관리를 제가 도와드리면 나중에 편하시잖아요. 싫어.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해. 어머니. 상원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죠. 제가 너무 앞서갔네요. 하지만 그 후로도 몇 번이나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었습니다. 재산을 아들에게 넘기라는 이야기, 집을 팔아서 시설비를 마련하라는 이야기. 순자 씨는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아직 멀쩡하고 자기 집에서 살 거라고. 그러자 상원 씨 부부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약 안 드셨네요. 먹었어. 아침에 먹었다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약통 확인해 봤는데 그대로 있던데요? 내가 분명히 먹었는데 또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이것 봐요, 어머니. 이게 바로 증상이라니까요. 순자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자신이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약을 안 드시면 병이 악화돼요. 나는 먹었다고.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며느리 은혜 씨도 가세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냄새도 나세요. 씻으신 지 며칠 됐어요? 어제 씻었어. 거짓말. 제가 지난주에 왔을 때도 같은 옷 입고 계셨잖아요. 아니야, 나는. 어머니, 이제 혼자서는 힘드신 거예요. 인정하셔야 해요.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매번 찾아올 때마다 순자 씨의 모든 행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밥을 잘 못하셨다고, 집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약속을 잊었다고,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순자 씨는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자신의 기억과 판단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상원 씨 부부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디 좀 다녀올까요? 12월 초 갑자기 상원 씨가 제안했습니다. 어디? 경치 좋은데요. 요즘 어머니가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실 것 같아서요. 기분 전환도 하고.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요즘 기분이 많이 우울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몸도 이상해지고 아들 부부는 계속 자신이 이상하다고 하니까요. 그래, 좋지. 다음 날 아침 상원 씨 부부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준비됐어요? 응. 순자 씨는 간단히 옷을 챙겨 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니? 경치 좋은 데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1시간을 달렸습니다. 점점 길은 좁아졌고 주변에는 사람의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여기 너무 깊은 거 아니니? 괜찮아요. 곧 도착해요. 그렇게 또 30분을 달렸습니다. 이제는 포장도 안 된 비포장도로였습니다. 순자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경치를 보러 간다면서 왜 이렇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차가 멈춰 섰습니다. 주변은 온통 나무뿐이었습니다. 하늘도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울창한 숲이었죠. 여기가 어디니? 어머니, 잠깐 내려보세요. 순자 씨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발밑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고 공기는 차갑고 습했습니다. 잠깐 산책하고 갈까요? 좋아. 그들은 조금 걸었습니다. 순자 씨는 숨이 찼습니다. 길도 험했고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어요. 상원 씨가 가방에서 물과 약간의 음식을 꺼내 바위 위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좀 쉬고 계세요. 우리는 차에 두고 온 게 있어서 잠깐 다녀올게요. 그래, 금방 올게요. 상원 씨와 은혜 씨가 돌아섰습니다. 순자 씨는 바위에 앉아 그들이 사라지는 뒤태를 바라봤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일어나 그들이 간 방향으로 걸어가 봤습니다. 하지만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상원아, 상원아,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산은 그녀의 목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첫날 밤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산속의 어둠은 도시의 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손가락 하나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죠. 바람 소리,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알 수 없는 짐승의 울음소리, 모든 것이 공포였습니다. 순자 씨는 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추위에 몸을 떨며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 착각이라고, 악몽이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왔을 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현실이라는 것을. 살아야 해. 일단 살아남아야 해. 순자 씨는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상원 씨가 놓고 간 가방에는 물 2병과 과자 몇 개, 그리고 얇은 담요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치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처럼 딱 며칠 버틸 수 있을 만큼만. 이 자식들이 계획한 거였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는 게 먼저였습니다. 순자 씨는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6.25 전쟁 때 산속으로 피난 갔던 기억. 그때 할머니가 가르쳐 준 것들. 물이 있는 곳을 찾아라.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 사람이 있다. 그녀는 계곡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계곡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계곡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70대 노인에게 산길은 너무 가파르고 험했습니다.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가시에 찔렸습니다. 첫날은 몇백 미터도 가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자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날 가져온 물과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순자 씨는 계곡물을 마셨습니다.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무엇이 먹을 수 있는지, 무엇이 독인지 구분하며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발에는 물집이 잡혔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포기하고 싶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눈을 감으면 편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일어났습니다. 안 돼. 저 나쁜 놈들한테 이렇게 당할 순 없어. 살아서 진실을 밝혀야 해. 분노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셋째 날 순자 씨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산지기가 쓰던 것으로 보이는 낡은 오두막이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에는 먼지 쌓인 도구들과 낡은 담요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자 씨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담요를 덮고 처음으로 바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그녀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계곡은 점점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저기 사람이다. 멀리서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사람 살려요. 등산객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드디어 살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등산객들은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네, 70대 여성분이 산속에서 발견됐습니다. 위치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다른 차 한 대가 먼저 도착한 겁니다.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상원 씨와 은혜 씨였습니다. 어머니, 상원 씨가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눈물은 거짓이었습니다. 저 목소리는 연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를 찾아주신 거예요? 상원 씨가 등산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며칠 전에 집에서 나가신 후로 온 가족이 찾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등산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매가 있으시면 정말 걱정 많으셨겠어요. 다행히 찾으셨네요. 은혜 씨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무서우셨어요. 이제 괜찮아요. 집에 가요. 순자 씨는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버렸잖아. 너희들이 나를 여기 버리고 갔어.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원 씨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버리다니요. 어머니, 그건 어머니 기억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를 찾아 헤맸어요.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산속에 데려와서. 어머니, 진정하세요. 또 흥분하시면 안 돼요. 등산객들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들 눈에는 치매 환자가 헛소리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정말 안 됐네요. 치매가 심하신가 봐요. 네. 요즘 많이 안 좋으세요.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처럼 말씀하시고. 순자 씨는 절망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산속에 버리고 그리고 마치 실종된 것처럼 꾸미는 것. 만약 그녀가 죽으면 사고사로 처리될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살아 돌아와도 치매 환자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탈수와 영양실조, 경미한 저체온증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상원 씨 부부는 병실에서 그녀를 돌봤습니다. 헌신적인 모습으로 간호사들이 말했습니다. 정말 효자시네요. 어머니 돌아오셨다고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상원 씨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병실에 둘만 남으면 그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시겠죠?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아무도 안 믿어요. 어머니는 치매 환자니까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상원 씨는 다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시설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집과 땅은 제가 관리할게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제 거잖아요. 재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그들이 원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서류에 사인만 하세요. 간단해요. 상원 씨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순자 씨는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손에 힘이 없네. 순자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상원 씨는 짜증난 표정으로 펜을 주었습니다. 다시 드릴 테니 제대로 하세요. 하지만 순자 씨는 다시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아니야. 정말 손에 힘이. 사실 순자 씨는 시간을 벌고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순찰을 돌고 나면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병실 서랍에서 메모지와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이 어떻게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는지, 어떻게 약을 먹였는지, 어떻게 심리적으로 압박했는지, 어떻게 산속에 버렸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재산을 빼앗으려 하는지, 날짜와 장소, 구체적인 대화 내용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순자 씨의 손은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새벽까지 그녀는 썼습니다. 10장이 넘는 긴 진술서였습니다. 다음 날 간호사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전화 좀 써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누구한테 전화하실 건데요? 경찰서요. 간호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전화기를 건네주었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처음에 경찰도 반신반의했습니다. 70대 노인, 게다가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의 신고. 보통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 김 형사는 달랐습니다. 일단 한번 만나보죠. 김 형사는 병원으로 왔습니다. 순자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말이 믿기시나요? 아직 확신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해볼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순자 씨는 자신이 쓴 진술서를 건넸습니다. 김 형사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2번 다요. 의사 선생님들이 다 정상이라고 했어요. 그럼 왜 치매 환자로? 제 아들이 그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사람들한테 제가 치매라고 말하고 다니고 저한테 약을 먹이고. 약이요? 네.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이상했어요. 그 약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김 형사는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아드님한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요. 네. 그날부터 김 형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형사는 먼저 병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순자 씨가 받은 2번의 검사 결과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분명히 정상인데 왜 치매 환자 취급을 받았을까? 다음으로 약을 조사했습니다. 상원 씨가 어머니에게 먹인 약.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맞긴 했지만 처방전을 위조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휴대폰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상원 씨 부부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위치 기록,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12월 5일 순자 씨를 산속에 버린 바로 그날, 상원 씨가 은혜 씨에게 보낸 문자, 이제 끝났어.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리고 며칠 후 보험회사에 전화한 기록.
어머니가 실종됐는데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은혜 씨와의 통화 녹음도 있었습니다. 땅 팔면 얼마나 나올까? 최소 5억은 되겠지. 집까지 합치면 더 나올 거고. 빨리 처리해야 해. 만약에 살아 돌아오기라도 하면. 걱정 마. 그럴 리 없어. 그 나이에 그 산속에서 5일을 버틴다는 게 말이 되니?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김 형사는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존속유기, 사기, 공문서 위조. 혐의가 명확합니다. 체포영장 청구하세요. 며칠 후 상원 씨 부부는 병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무슨 권리로? 김상원, 김은혜, 존속유기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순자 씨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수갑을 차는 모습을, 자신을 버렸던, 죽이려 했던 그 아들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맞는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6개월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언론도 주목한 사건이었으니까요. 70대 노모를 산속에 버린 친아들, 치매로 위장해 재산 편취 시도, 신문에는 연일 이 사건이 실렸습니다. 재판장에 순자 씨가 입장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녀는 많이 회복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이제 약도 먹지 않았고 정신도 또렷했습니다. 반대편에는 상원 씨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상원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김상원, 김은혜에 대한 존속유기 및 사기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고 결국 산속에 유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존속유기죄에 해당하며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위조된 처방전,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위치 추적 기록. 모든 것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했습니다. 변호인이 항변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어머니의 치매를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산행 중 실수로 어머니를 잃어버린 것이지 고의로 버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즉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당황해서 판단이 흐려진 겁니다. 보험금 문의는요? 땅 매각 상담은요? 그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것일 뿐. 변호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순자 씨를 진찰했던 의사였습니다. 피해자의 인지 기능은 정상이었습니다. 치매로 진단할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약을 처방했습니까? 저는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 처방전을 위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증인은 순자 씨를 구조한 등산객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매우 또렷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산에 오게 됐는지, 누가 자신을 버렸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치매 환자라고 주장했죠? 네, 그래서 이상했습니다. 제가 본 피해자는 전혀 치매 환자 같지 않았거든요. 세 번째 증인은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동네에서 제일 정정하신 분이었어요. 치매라니 말도 안 됩니다. 밭일도 하시고 김장도 담그시고 다 혼자 하셨어요. 증언들이 쌓여갔습니다. 모든 증언이 순자 씨가 정상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상원 씨 부부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마침내
피고인 신문 차례가 왔습니다. 피고인 김상원, 일어서십시오. 상원 씨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왜 어머니를 산속에 유기했습니까? 저는 유기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왜 보험금을 문의했습니까? 상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문자 메시지를 읽겠습니다. 이제 끝났어.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대답하십시오. 저는 잘못했습니다. 드디어 상원 씨가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머니 걱정이었어요. 나이도 드시고 혼자 계시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욕심이 생겼습니다. 재산이, 땅이, 계속하십시오. 어머니가 치매라면 제가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한테도 계속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산에 버렸습니까? 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어떻게 친어머니를, 인간이 아니네. 방청객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피해자 진술 차례였습니다. 순자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순자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키우느라 평생을 살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키웠어요. 막노동도 하고 밭일도 하고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배고프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제가 먹을 밥을 덜어줬어요. 추우면 제 옷을 벗어서 덮어줬어요. 대학 보낼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습니다.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저를 산에 버렸습니다. 죽으라고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추웠어요. 무서웠어요. 밤마다 짐승 소리가 들리고 어둠 속에서 혼자 방청객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재판장도 검사도 심지어 변호사들도. 하지만 죽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는 죽을 수 없었어요. 순자 씨는 상원 씨를 바라봤습니다. 상원아. 상원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잊은 건 사랑뿐이었어.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사랑했던 모든 날들. 내가 웃을 때, 내가 엄마라고 부를 때, 그 모든 순간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걸 내가 잊었어. 내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사랑들이 다 지워졌어. 법정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잊으려 했고, 나는 너를 사랑했던 기억을 잊었어. 순자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잠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며칠 후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상원, 존속유기죄 및 사기 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은혜, 존속유기 방조 및 사기 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상원 씨 부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가장 잔인한 배신입니다. 피고인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이용했고 그 신뢰를 악용했으며 결국 어머니를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았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와 같이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그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밭을 가꾸고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주 들렀고 이웃 할머니들과 더 가까워졌고 자원봉사자들이 주말마다 방문했습니다. 순자 씨,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갈까요? 그래요. 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예전만큼 밝은 웃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상원이가 보낸 것이었죠. 순자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일들을 생각하면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조차 제게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건강하시길,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들 상원 올림. 순자 씨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이 있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그 사랑은 이제 어디로 간 걸까요? 순자 씨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순자 씨는 다시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매년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싹이 트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순자 씨, 이거 좀 드세요. 이웃 할머니가 떡을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혼자 계시니까 끼니라도 제대로 챙겨 드셔야죠.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작은 친절들이 모여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노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순자 씨도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순자 씨, 그때 정말 무섭지 않으셨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서웠죠. 하지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순자 씨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생존자였습니다. 희생자이기도 했지만 그것을 극복한 생존자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노인 학대, 치매 환자를 이용한 범죄, 존속 유기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정부에서는 관련 법안을 강화했습니다. 노인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노인 학대 의심 사례는 즉시 조사되며 처벌도 강화됩니다. 뉴스에서 앵커가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명 순자 씨법으로 불리며 한 노인의 용기 있는 고발로 시작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TV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다른 누군가는 자신과 같은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역 복지센터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독거노인 정기 방문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2주에 한 번씩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노인 학대 신고 전화도 24시간 운영됩니다. 작은 변화들이지만 중요한 변화들이었습니다. 몇 달 후 순자 씨에게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노인 인권에 관한 강연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고 그런 거 못해요. 순자 씨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어머님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어머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담당자가 설득했습니다. 고민 끝에 순자 씨는 수락했습니다. 강연 당일 작은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했는지, 어떻게 산속에서 생존했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청중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순자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존엄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노인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순자 씨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힘을 얻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로부터 6개월 후 상원이에게서 또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긴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매일 참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상담을 받으며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드렸던 상처들, 제가 빼앗으려 했던 것들, 생각할수록 스스로가 인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른 수감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그런데 저는 가족을 버렸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언젠가 제가 출소하면 멀리서라도 어머니께서 건강하신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것입니다. 순자 씨는 이번에도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조금 달랐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도 힘들겠지. 중얼거린 자신의 말에 순자 씨는 놀랐습니다. 아직도 자신은 어미였던 걸까요? 자신을 죽이려 한 아들을 걱정하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이제 75이 되었지만 여전히 밭일을 하고 동네 일에 참여했습니다. 마을에는 그녀를 기리는 작은 동판이 세워졌습니다. 용기와 존엄의 상징, 김순자. 순자 씨는 그것을 볼 때마다 쑥스러워했습니다.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복지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아드님께서 곧 가석방 된다고 합니다. 혹시 면회를 원하시는지. 순자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먼저 치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젊은 부부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만든 반찬이에요. 아이고, 또 이렇게 신경 쓰고. 저희한테는 친할머니가 안 계셔서요.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 같아요. 그 말에 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배웠습니다. 동네 아이들도 자주 들렀습니다. 할머니, 숙제 도와주세요. 호호, 그래. 뭐가 어려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꼭 피를 나눈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돌보고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여러분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노인 학대는 우리 주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인 학대의 대부분은 가족에 의해 자행됩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치매는 범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치매 진단을 악용하여 재산을 편취하거나 노인을 학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셋째, 존엄성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약해졌다고 그 사람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넷째, 생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순자 씨처럼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믿어주고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은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순간에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순자 씨가 산속에서 살아남았듯이 우리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 조부모님께 연락 한 통, 안부 한번 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은 표현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이야기를 알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중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